2025년 말 오랜 시간 수면 아래에서 준비되어 온 강력한 법안 하나가 마침내 세계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6007-104조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이 시행된 지 1년 안에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국무부와 협력하여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와 그 가족 혹은 대리인들의 숨겨진 자산 목록을 폭로하는 상세한 공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매우 명확합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부터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정치국 전체 위원들이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부의 폭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3 회계연도 국방법안에서도 시진핑과 고위관리들의 가족 자산에 대해 205명의 중앙위원과 25명의 정치국 위원, 그리고 29명의 성급 및 부처급 관리들까지 포함하는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유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보당국은 2024년 3월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공개된 버전은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지켜보는 이들에게 허무함과 어색함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데이터 유출 사건은 차원이 다른 진짜 기록이었습니다. 1150만 개의 가공되지 않은 파일이 전 세계 앞에 그대로 쏟아져 나왔던 파나마 페이퍼스는 현대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기업 등록 기록과 주주 및 이사 명단, 그리고 여권 복사본과 은행 이메일, 그리고 위임장까지 포함된 이 방대한 자료는 역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블랙박스를 세상 밖으로 완전히 끌어냈습니다. 증거의 사슬은 명확하고 빈틈이 없었으며 그 속에는 시진핑과 이붕 그리고 가경림과 원자바오 그리고 등소평 등 중국 공산당 최상층 엘리트 가족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숨겨진 실타래처럼 이어진 단서들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홍콩 그리고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은행을 거쳐 겹겹이 쌓인 유령 회사의 구조를 통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름 없는 한 통의 메시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어느 늦은 밤 독일의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조사기자인 바스티안 오버마이어는 갑자기 비밀스러운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기밀 데이터를 관심 있게 보겠느냐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보낸 이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조사기자인 오버마이어는 화면을 응시하며 직감적으로 거대한 특종이 자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제보자는 자신이 신비로운 역의 법률 회사로부터 유출된 방대한 내부 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이 이 숨겨진 거대한 부를 세상의 비다래로 끌어내 주기를 바란다고 암시했습니다. 그 지점부터 익명의 소식통은 암호화된 채널을 사용하여 그에게 데이터를 꾸준히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익명을 보장받는 것뿐이었으며 돈이나 명예 혹은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버마이어가 자신이 데이터 노다지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파일들은 파나마의 법률 회사인 모사크 폰세카에서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유령 회사와 역의 신탁을 등록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으며 수십 개국에 걸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일종의 원스톱 금융 투명 인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전달된 데이터는 총 1150만 개의 파일에 달했으며 그 용량은 2.6TB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 유출이었습니다. 기업 등록부터 주주 명단과 여권 스캔, 그리고 은행 서신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 역외 금융계의 블랙박스가 한꺼번에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오버마이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유출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그것은 세상을 뒤흔들 폭발력을 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파일을 넘겨준 직후 익명의 제보자는 자신의 동기를 설명하는 긴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소득 불평등이 우리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막대한 양의 부당한 부가 역의 계좌 뒤에 숨겨져 사회적 불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썼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동안 엘리트들은 법망을 피해 부를 쌓고 있다는 분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정부의 스파이도 아니며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파일 속에서 목격한 엄청난 규모의 불의를 보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의 성명은 전 세계 엘리트들의 부패에 대한 분노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에 자신의 제보를 무시했던 주요 언론사들을 향해 미묘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버마이어에게 연락하기 전 제보자는 여러 국제 언론 매체와 위키리크스에도 접근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는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압도적인 분량의 자료를 마주한 오버마이어는 이것이 단일 뉴스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조사기자연맹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제조사기자연맹은 즉시 76개국 100여 개 이상의 언론 매체에서 400명 이상의 기자를 소집하여 고도의 기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팀에는 영국의 가디언과 미국의 마이애미 헤럴드, 그리고 스페인의 엘파이스와 독일의 ARD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포함되었으며 심지어 중국 본토의 기자들도 합류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엄격한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그들은 초대된 기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와 포럼을 구축했으며 그곳에서 멤버들은 발견한 내용을 교환하고 단서를 공유했습니다. 시간은 2015년으로 흘러갔습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거대한 저널리즘 연합은 병렬로 작업하며 수천만 개의 파일을 분석하고 등록 기록에서 주주를 찾아내며 이메일 추적을 통해 단서를 사냥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온라인 포럼에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채팅창에 시진핑의 형부 이름을 찾았다는 메시지가 올라오자 그룹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서로 다른 국가의 기자들도 각자의 앞마당에서 거물급 인사들을 낚아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측근들과 연결된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의 가족과 연결된 역의 신탁을 발견했으며 어떤 이들은 아이슬란드 총리의 이름이 파일 속에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중국팀 역시 중국 공산당의 붉은 귀족 가문들의 긴 명단을 점차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때 모두는 이 자료들이 본질적으로 전 세계의 정치 및 비즈니스 실권자들을 아우르는 현대 엘리트들의 글로벌 역외 주소록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제조사기자연맹은 이 프로젝트에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코드명을 부여했습니다. 중국 관련 부분을 조사할 때 기자들은 많은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의 조세 피난처 등록 시스템은 한자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이름은 모두 영어 철자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이나 종과 같은 성씨는 북경어와 광둥어 철자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어 신원 오인이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다행히 파일에는 종종 신분증 번호와 주소 그리고 다른 세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물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 공개 전까지 다수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친척들이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 권력 구조의 최상층에 있는 많은 가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국제 기자들조차 중국 최고 지도부와 연결된 수많은 가문이 단 하나의 역외 유출 사건에서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조사기자연맹의 중국 프로젝트 팀 내에서는 재경 잡지의 부편집 나창평 등이 초기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수많은 단서를 제공하고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6년 초 전 세계적인 발표를 불과 2달 앞두고 나창평은 갑자기 직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직후 재경 잡지의 편집장은 국제조사기자연맹의 중국 국가안전당국이 개입하여 잡지사의 협력 중단을 명령했다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정보가 유출되었고 중국 공산당은 미리 위험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국제조사기자연맹은 어쩔 수 없이 즉시 재경 잡지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곧 다가올 파나마 페이퍼스의 발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중국 당국은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언론 연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의 강렬한 작업 끝에 2016년 4월 3일 밤 파나마 페이퍼스 조사의 첫 번째 물결이 전 세계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총리부터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최고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력자가 그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으며 진실의 커튼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된 후 중국 권력층의 이름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조사기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홍콩과 중국 본토는 오래전부터 모사크 폰세카의 가장 뜨거운 시장이었습니다. 유출된 파일은 중국과 홍콩의 고객들이 무려 4만 개의 역외 회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 회사가 등록한 전체 역외 기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였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모사크 폰세카는 홍콩과 중국 사무소를 통해 등록된 16,300개 이상의 여객 회사로부터 관리 수수료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활성 여객 기업의 29%를 차지하며 중화권 시장이 이 법률 회사의 최대 고객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파나마 법률 회사는 심지어 중화권 전역에 8개의 사무소를 열었으며 홍콩 지점은 글로벌 네트워크 중에서도 가장 분주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1989년 홍콩에 진출한 이후 2000년에 심천에 첫 사무소를 세우며 본토로 확장한 그들은 영보와 청도 그리고 대령과 상해를 거쳐 항주와 남경 그리고 제남 등 주요 도시로 비즈니스망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가 빠지자 권력자들의 역외금고가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시진핑 가문이었습니다. 노출된 자료에는 시진핑의 형부인 등자기와 연결된 3개의 유령 회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누나인 제교교의 남편인 등자기는 이미 2004년에 모사크 폰세카를 통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슈프림 빅토리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를 확보했습니다.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 최고의 승리를 의미하는 웅장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후 2009년에 그는 홍콩 신분을 사용하여 2개의 버진 아일랜드 여객 회사를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하나는 번영과 밝음을 뜻하는 웰스밍 인터내셔널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상의 효과를 의미하는 베스트 이펙트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유출된 파일에 따르면 등자기는 이 두 회사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찍이 부동산과 광산 투자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6월 29일 블룸버그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등자기와 제교교 부부가 지배하는 비즈니스 자산에는 당시 총 자산 가치가 약 17억 3천만 달러에 달했던 강서 히토류 및 희유금속 텅스텐 그룹의 지분 18%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심천 원희 투자회사의 자산도 약 3억 7,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진핑이 권력을 잡기 직전인 2012년 무렵 등자기와 그의 아내가 조용히 사업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산을 점진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완다그룹의 왕젤린 회장은 과거 연설에서 등자기가 완다의 기업 공개 2달 전에 모든 주식을 양도했다고 밝히며 그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희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등록 기록에 따르면 제교교는 2013년 10월에 북경 진천 대지의 지분을 13년간 함께 일해온 부하 직원에게 조용히 넘겼습니다. 이는 오빠가 권력의 정점에 오름에 따라 대중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비록 등자기가 사업에서 손을 씻은 것처럼 보였지만 파나마 페이퍼스는 여전히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2개의 버진 아일랜드 유령 회사는 2011년까지 폐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사크 폰세카의 파일은 등자기를 정치적 노출 인사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출이 없었다면 중국의 1순위 형부를 주목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시진핑은 가족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부과하여 이익 전수를 차단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며 이는 그가 집권 전 가족의 사업을 중단시키려 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해외에 수백억 달러를 보유한 다른 엘리트 가문들과 비교할 때 이 가문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며 현재까지 이 자산들이 불법적으로 획득되었거나 시진핑 본인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가경림 가문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사위인 이백담과 손녀인 이자단이 동시에 명단에 오르며 중국 권력 서열 4위였던 인물의 가문 자산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백담은 가경님의 외동딸 가강의 남편으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일찍이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펑청발전이라는 역외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눈길을 끈 것은 그의 딸이자 가경님의 손녀인 이자단이었습니다. 이 3세대 붉은 엘리트는 당시 겨우 19살의 스탠퍼드 대학교 신입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개의 버진 아일랜드 유령 회사의 단독 주주였습니다. 가디언과 국제조사기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그녀가 입학한 지 몇 달 만인 2010년 12월에 하베스트 선 트레이딩과 신성투자라는 2 회사가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베스트 선의 원래 주주가 이자단이 아니라 그녀와 아무런 연고가 없어 보이는 57세의 홍콩 재벌이자 시계업계의 거물인 장우평이었다는 점입니다. 홍콩 핸델리 시계그룹의 수장인 장우평은 엄청난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하베스트 선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2010년 말에 이자단에게 단돈 1달러를 받고 회사를 전격 양도했습니다.
장우평의 변호사는 이후 해당 회사가 양도 당시 자산이 없었으며 고객과 이자단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비즈니스 연락처를 통해 소개받아 그녀가 새로운 유령 회사를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양도 후 이자단은 이 두 개의 버진 아일랜드 회사를 주주로 활용하여 북경의 총 등록 자본금이 약 20만 파운드에 달하는 최소 두 개의 투자 관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 회사가 주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자단의 성씨는 국내 기업 등록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자바오 가문 역시 파나마 페이퍼스의 레이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원자바오는 오랫동안 자신을 농민의 아들이라 부르며 서민적이고 청렴한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2년에 뉴욕타임스는 원자바오 가족이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최소 27억 달러의 재산을 축적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90대였던 그의 어머니 이름으로 된 평안보험 지분만 해도 2007년에 약 1억 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이제 파나마 페이퍼스는 추가적인 정황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유출된 파일에는 원자바오의 아들 원윤송과 사위 유춘항의 이름이 역외 회사 명단에 등장했습니다. 원윤송은 크레디트 스위스의 도움을 받아 버진 아일랜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붉은 태자당의 일원으로서 원윤송이 가족 배경을 활용해 비즈니스 기회를 잡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회사인 뉴 호라이즌 캐피털은 국내외 에너지 및 금융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투자하며 광범위한 사업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이번 유출은 그의 역외 회사 거래를 노출하며 원자바오가 정성스럽게 가꾼 깨끗한 이미지에 또 한 번 타격을 입혔습니다. 대중의 감시를 받을 때 원 가문은 다른 가문들과 달리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자바오의 부인 장베리는 변호사를 통해 가족이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설명은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심동의 저서 레드 룰렛에서는 원 가문이 대리인을 통해 부를 축적한 방식이 외부인들이 알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음이 폭로되었습니다. 저자는 자신과 전처인 다니홍이 원 가문의 친한 친구이자 대리인으로서 가족을 대신해 주요 프로젝트의 이익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장베리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북경 수도 공항 인근의 중국 최대 항공 화물 허브 프로젝트에서 단 1센트의 자본도 투입하지 않고 30%의 이익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다니홍은 바로 원 가문을 대신해 평안보험에 투자함으로써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공항 물류 프로젝트는 평안보험 거래를 제외하고 원 가문의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였습니다. 장베리는 무자본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수법을 구사했습니다. 책에서 심동은 원자바오 본인에 대해 약간의 변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원자바오가 처음에는 부인의 외부 사업 거래를 알지 못했으며 그녀가 그에 모르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원자바오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불만을 표시하며 이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모든 징후는 이 자칭 청렴한 총리 뒤에 조용히 불을 쌓아 올린 거대한 가족 네트워크가 서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직 중국 총리 이붕의 딸 이소림은 화려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생활 방식으로 오랫동안 유명세를 치렀으며 중국 전력업계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그녀가 이미 1994년에 중개인을 통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코픽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를 등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 리히텐슈타인의 비밀 기금 구조로 편입되었습니다. 코픽의 이사는 제네바 법률 사무소의 두 파트너였으며 주주는 리히텐슈타인의 실로 재단이라는 신비로운 조직이었습니다. 이 재단의 최종 수혜자는 바로 이소림과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소유권을 더욱 철저히 숨기기 위해 이소림은 무기명 주식이라는 교묘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주권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곧 회사의 소유주가 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과 불법 거래의 도구로 비판받아 현재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된 방식입니다. 모사크 폰세카의 파일에 따르면 코픽은 이후 리히텐슈타인 재단의 통제 아래 놓였으며 이를 통해 이소림 부부는 재단을 거쳐 코픽을 간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이중 은폐를 달성했습니다. 2015년 버진 아일랜드 금융 규제 당국이 모사크 측에 코픽의 실제 소유주를 밝힐 것을 요구했을 때조차 모사크는 여러 층의 구조를 거친 뒤에야 제네바 법률 사무소를 통해 실제 주인이 이소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과 역외 회사 그리고 무기명 주식이라는 세 겹의 보호막으로 이소림은 자신의 부를 극도로 치밀하게 숨겼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역외 회사를 등록할 때 이소림이 홍콩 여권을 사용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남편의 성과 결혼 전성을 결합한 유샤오린 류리로 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분 가문과의 연관성을 더욱 흐리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고 지도부의 인물들 외에도 파나마 페이퍼스는 이미 종결된 엘리트 스캔들의 한 페이지를 다시 열며보 가문의 해외 자산에 대한 소문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000년 무렵 보시라이의 아내 곡게레는 이미 프랑스인 사업가 패트릭 드빌러라는 첫 번째 대리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곡게레와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며 모사크 폰세카의 경쟁사인 트라이던트 트러스트를 통해 버진 아일랜드의 러셀 프로퍼티스라는 유령 회사를 등록했습니다. 곧이어 대련에 거물 서명이 등장했습니다. 이 인맥 넓은 사업가는 외국 철강 공장의 주식을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러셀 프로퍼티스의 계좌로 320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실제로는 이익 전수였습니다. 투자를 가장하여 서명은 곡게레가 지배하는 해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대련에 노른자위 땅 개발권을 얻었고 곡게레는 그 돈을 챙겨 프랑스 리비에르에 6개의 침실과 수백 평방미터의 공간을 갖춘 호후아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2007년 보시라이가 중경으로 발령받자 곡게레는 두 번째 대리인인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영입했습니다. 그는 보시라이의 아들 보각과의 영국 유학 생활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보시라이의 공식 연봉은 약 1만 2천 파운드에 불과했지만 보가과가 다닌 학교의 연간 학비는 3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2011년 8월 곡게레는 러셀 프로퍼티스의 등록 대행사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모사크 폰세카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무렵 곡게레와 헤이우드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 거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는데 헤이우드와 곡게레가 공동 투자한 2억 달러 규모의 영국 부동산 프로젝트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보시라이가 이를 알게 된 후 노출과 경력 손상을 우려하여 곡게레에게 철수를 강요하자 투자금을 날리게 된 헤이우드는 2천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곡게레는 당연히 거절했고 양측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세상에 잘 알려진 대로 헤이우드의 의문사와 보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국가적인 정치 지진이었습니다. 패트릭 드빌레어는 캄보디아에서 잠시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고 서명은 2015년 감옥에서 의문사하며 중국의 역외 미스터리는 미완의 회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가 역외 회사 보유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전직 중국 공산당 총석이 호요방의 차남 호덕화가 그 예입니다. 호요방은 청렴함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아들 호덕화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파일에 따르면 그 역시 버진 아일랜드 역외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된 후 호덕화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실을 인정하고 설명한 극소수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홍콩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며 회사 설립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주로 한 기술 기업의 홍콩 상장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수출입 업무를 계획했지만 상장이 실패한 후 회사는 유휴 상태로 남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규정 준수 검사를 받고 있으며 자산도 없고 실제 운영도 하지 않는다고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역외 회사를 등록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며 불법 수입과는 관련이 없다는 그의 대응은 다른 엘리트 친척들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2016년 4월 초 파나마 페이퍼스 조사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휩쓸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총리는 역외 자산 은닉이 드러나 대규모 시위 끝에 사임했고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도 부친의 역외 신탁 지분 보유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 역시 대법원의 조사를 받고 결국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노출된 엘리트 수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한 중국은 하룻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세워 폭풍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외국 언론이 연일 관련 소식을 쏟아내는 동안 중국 본토의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티즌들이 바이두에서 검색을 시도하면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일부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차가운 안내문만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파나마나 역외와 같은 키워드는 즉시 민감한 용어가 되었으며 심지어 문서나 형부와 같은 평범한 단어들조차 동금이었 때문에 검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방화벽 안의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철저히 희석된 몇몇 보도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관영 매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매우 섬세한 작전이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5일 황우시보는 파나마 페이퍼스를 훔치거나 조작한 자들은 평범한 플레이어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편집장이었던 호석진은 이 유출 사건을 서구 정보기관의 음모이자 비서구권 정치 엘리트를 겨냥한 서구 이데올로기 연맹의 새로운 전술로 즉시 규정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파편화된 자료들이 처음부터 명확한 정치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며 정보학적 관점에서 실제 자료에 가짜를 섞어 언론이 이를 증폭시키도록 만드는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50만 개의 파일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조작되었을지 누가 알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인 1150만 개의 파일을 훔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자는 분명 평범한 세력이 아니다라는 말은 널리 퍼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그런 거대한 힘에 맞서려다 지칠 뿐이라며 이번 유출을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산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플랫폼에서 갑자기 삭제되었습니다. 선전 당국은 이러한 논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고 결국 아예 금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 매체는 파나마 페이퍼스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집단적으로 침묵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 파나마 페이퍼스의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폭로는 많은 국가에서 조사와 개혁의 요구를 촉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자금 세탁 방지 규칙을 강화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 등은 역외 조세 회피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조세 피난처들 역시 더 큰 투명성을 약속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응답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이슬란드와 파키스탄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최고 지도자들이 물러나거나 사법 처리를 받는 등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반부패 및 금융 규제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파나마 페이퍼스는 엘리트부의 비밀, 블랙박스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나마의 법률 회사 모사크 폰세카에게 이것은 결코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폭로가 있은 지 1년 만에 모사크 폰세카는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설립자인 위르겐 모사크와 라몬 폰세카는 파나마에서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적인 사법 공조였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여러 국가는 모사크 폰세카가 자금 세탁과 탈세를 도운 혐의로 범죄 수사를 시작했으며 일부 직원과 고객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긴 법정 싸움 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6월 파나마 법원은 위르겐 모사크와 라몬 폰세카를 포함한 28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자금 세탁을 위해 역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모든 인물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유는 허무했습니다. 모사크 폰세카의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 즉 기자들이 진실을 폭로하는 데 사용했던 그 핵심적인 전자 증거들이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거의 보존 사슬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모든 용의자가 법정을 걸어나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선고 한 달 전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라몬 폰세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위르겐 모사크는 이제 7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8년간의 기소가 허무하게 끝나자 국제조사기자연맹의 집행이사 제라드 라일은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못했지만 조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가 숨겨진 부의 진실을 드러냈고 대중이 책임과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폭로되었던 우리나라의 중국 공산당 엘리트 가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실질적인 결과를 겪지 않았습니다. 이붕은 세상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났고 이소림은 공직에서 물러나 부유한 엘리트층으로 조용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경님은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그의 손녀 이자다는 여전히 금융과 투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증경홍의 젊은 친척들 또한 정치와 비즈니스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실질적 변화가 있다면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이 훨씬 더 신중해졌고 부를 숨기는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직계 가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더 신중한 국가 간 신탁과 겹겹이 쌓인 소유 구조 그리고 외국 시민권을 가진 더 먼 친척이나 대리인을 통해 자산을 관리합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이후 이 붉은 가문들은 그들의 부를 더 깊고 더 비밀스럽게 묻어버렸으며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를 완성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의 6704 조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다시 한번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의 가족 재산에 대해 전 세계에 가십거리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이 요구사항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비축 자산과 대리인을 통해 보유한 모든 자산 목록을 공개하겠다는 선언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6704 조의 치명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파나마 페이퍼스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혹은 스위스 은행 유출 자료와 같은 기존의 노출 자료와 전통적인 정보 수집 방식에 의존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정보당국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자본 흐름을 추적하는 다른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국 관리의 숨겨진 1달러까지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스캔들을 거치며 붉은 가문들은 은닉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층으로 쌓인 유령화 회사와 국가를 넘나드는 신탁 구조를 선호하며 때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친척을 방패로 삼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중앙정보국이라 할지라도 모든 실타래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설령 알아낸다 해도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철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보 보고서가 일부 자산을 나열한다 하더라도 북경 당국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며 부인할 것입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때처럼 서구의 비방이라고 낙인 찍으면 그만입니다. 결국 담장 밖은 시끄럽고 담장 안은 평온한 평행 현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불을 노출하는 것이 곧 자산을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6704조는 자산 동결이나 몰수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나중에 미국이나 서방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려 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그 돈이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가 왜 그렇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회색 지대와 상당 부분 서구의 묵인과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과 법률 회사들은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엘리트들을 위해 유령 회사와 조세 피난처를 설정해 줍니다. 정부들은 종종 자신의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오는 검은 돈에 대해 눈을 감아줍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서구 사회 역시 결코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 직후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 최대의 조세 피난처는 사실 미국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델라웨어와 네바다 같은 주들이 케이맨 제도와 다를 바 없는 익명 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의 배경 속에서 중국 엘리트들의 돈을 쫓는 미국의 행보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함께 짠 이 거대한 그물망의 세계에서 진실은 스스로 무대 위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손이 베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블랙박스 안으로 손을 뻗어야만 합니다. 추적과 비방, 그리고 위협과 강요된 침묵이 뒤따를지라도 봉인된 방에서 문서를 들고 햇빛 아래로 걸어 나오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익명의 제보자들은 이름이 없지만 그들의 행동은 천금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기자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바람 부는 곳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낭만적인 모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송 버튼을 누르고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며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 그리고 엘리트들의 역외 금고와 정교해진 은닉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둠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헌신을 잊지 마십시오. 법안의 조항은 협상 카드로 전락할 수 있고 폭로는 권력에 의해 재활용될 수 있으며 폭풍은 차단되어 바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한번 전달되면 그것은 인간 세상에 떨어진 불꽃과 같습니다. 당장 거대한 불길이 되지는 않더라도 뒤따르는 이들에게 밤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며 침묵이 유일한 선택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전달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세상은 거짓에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권력의 그림자는 어느 순간 아주 잠시일지라도 그 본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건네는 이들이 결코 쉽게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